안녕하세요. 저 이페스코리아 정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파생,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본서 과정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새 교재가 이렇게 나왔고요. 요 이제 교재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예, 이제 공부는 이제 그 교재 갖고 계시면은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 교환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PPT를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순서가 이제 그 기본서하고 이제 구성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예, 불편하진 않습니다. 네,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이제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모르셨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봐주세요. 예, 총 100문항이 출제되는데 파생해서 그게 이제 시험 과목 4과목이고, 예, 각각 이제 25개씩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과목, 2과목, 이걸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실 텐데, 1과목이 이게 이제 장내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을 말하고, 2과목은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을 이제 다룰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소과목들이 이렇게 있고요. 크게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선물부터 여기 3과목의 리스크 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이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순 암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 원리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실무부터 나머지 부분은 이제 법과 규정이니까 약간 이제 규정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암기가 최선이죠. 중요한 것들을 이제, 예, 말씀드리면 그걸 이제 집중 암기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과목하고 2과목, 특히 이제 어디서 점수를 또 많이 따야 되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1과목은 대부분 다 공부하시죠? 처음이니까. 근데 2과목에서 이제 수합이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개념 잡기가 어려워서 이걸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편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17개나 출제되는 이런 거. 그래서 2과목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점수를 좀 많이 따야 돼요. 1과목보다는 2과목에서 편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약속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파생 상품은 잘 아시지만, 단순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나중에 가서 그냥 외워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실제 시험 보실 때, 지문이 좀 길거나 약간 비틀면은, 그럼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좀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천천히, 예, 원리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예,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게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이해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 차시마다, 예, 이제 내용 다루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좀 이제 풀겠습니다. 그 시간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그래서 미리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거의 이제 기출 문제들이라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요. 자, 이게 기본서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이제, 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100점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커트라인이 이제 70 아닙니까? 그래서 한 80점 정도, 70에서 80, 이 정도면 충분하죠?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커트라인이 이제 70점이라는 게 좀 부담이 돼요. 60점하고 70점은 또 천지 차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없는 시간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 힘내시고요. 요 강의 잘 들으시면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일 앞에 선물 옵션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자, 25문항이 선물하고 옵션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앞에 선물 옵션의 이제 기초 이제 개념을 이제 살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3-4문제 이렇게 출제되는데요. 25개 중에서. 1과목이 이제 장내 파생이라고 그랬죠? 장내 파생 이제 특징이 뭐가 있냐, 그거 볼 거고요. 이 장내 상품의 대표적인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물의 특징, 그리고 이제 옵션. 여러분, 여기 아이템, ATM, OTM, 그럼 뭔가 떠오르세요? 이런 것들의 이제 개념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옵션 가격이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 안에는 내재 가치하고 시간 가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기초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말 그대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뒤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의외로 출제도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량에 비해서 세뇌 문제 나기 때문에. 자, 이제 1장 들어가겠습니다. 장래 파생 상품. 장래 파생. 자, 이제 교재에 1절에 이제 파생 상품의 개념하고 유형 이런 이제 제목이 있죠. 예, 파생 상품의 개념 그냥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상품을 영어로 이제 디리버티브라는 게 이제 파생됐다는 이제 의미죠. 그래서 파생돼서 나온 상품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기초 자산이 있습니다. 기초 자산 가격에 의해서 그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파생 상품이다. 이 기초자산이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채권은 금리 상품이니까 또 외화, 달러일 수도 있고 또 원자재 같은 상품일 수도 있겠죠. 이런 가격 변동 이제 리스크, 흔히 이걸 이제 시장 리스크라 그래요. 이런 이제 시장 리스크 그리고 신용 리스크도 관리가 돼요. 원래 이 파생 상품은 위험 관리하려고 나온 거죠. 물론 이제 투기 목적, 차익 거래 목적 다양한 거래가 있지만 원래 태생은 해지하려고 나온 거죠, 여러분. 리스크 관리.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뭐 등등 이렇게 그래서 시장 리스크뿐 아니고 신용 리스크까지 이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신용 리스크 관리하는 파생 상품을 우리가 이제 2과목에서 다룰 거예요. 자, 넘어가고 이건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을 분류할 때요.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는데 거래 기법이란 말을 이제 붙였어요. 기법에 따라서 그게 이제 4가지로 나눕니다.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수합 거래. 선도를 영어로 포워드 거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물은 이제 미래에다가 S 붙였죠. 미래를 사고 판다 그래서 퓨처스. 근데 이 선도나 선물은 일종의 예약 거래입니다, 여러분. 현물 거래가 아니고 자, 미래에 사고 팔겠다 지금 약정만 맺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예약 거래인데 차이점보다 선도 거래가 먼저 나왔어요. 포워드가. 이건 이제 장외에서 거래되는 거고 그걸 거래소로 옮겨온 장내에서 거래하는 것을 다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무슨 선물.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라는 건 이제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리를 사고 파는 거다. 권리. 살 권리면 콜 옵션, 팔 권리는 풋 옵션. 그래서 내가 유리할 때는 권리 행사, 예, 불리하면 권리 포기. 이런 상품이 옵션이죠. 근데 이 옵션은 장내외에서 다 거래됩니다. 장내 옵션, 장외 옵션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합은 교환하는 거죠. 뭔가 2개를 서로 이제 맞교환하는 거다. 2개의 서로 다른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게 이제 수합인데, 이건 이제 2과목에서 다룹니다. 왜? 장외 파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가 고정금리고 하나가 변동금리다. 이렇게 금리를 교환할 수도 있고, 달러와 원화. 이렇게 이제 통화를 교환할 수도 있죠. 금리 수합, 통화 수합. 우리는 이걸 이제 다 공부해야 돼요. 그 중에 1과목은 이제 선물하고 옵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2과목은 이제 수합부터 보는 거고요. 예, 장내에서 거래하냐, 장외에서 거래하냐, 이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예, 바로 나오네요. 이제 장소에 따라서 장내 파생이다, 장외 파생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거 되게 쉽죠, 여러분? 장내 파생은 어디서? 거래소. 거래소를 영어로 이제 그 익스체인지라 하죠. 상장시켜서 이제 이게 사고 파는 게 장내 파생이고요. 거래소는 이제 표준화해 놨겠죠? 표준화. 정형화돼 있어서 거래가 이제 간편하다. 표준화된 대로 거래하면 되니까. 그러면 장내 파생 상품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냐? 아까 기법에 따라 나눴을 때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조건 장내 상품이에요. 옵션은 장내 옵션, 장외 옵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장외는 거래소 외, 거래소 밖에서 1대1로 거래라는 거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약정을 맺는 거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그러면 예, 항상 뭐가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얘도 좋은 게 있어요.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표준화된 조건을 따라야 되는데 장외 파생 상품은 서로 상대방끼리 동의하면 어떤 조건이라도 다 협상으로 조건을 설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상품 만들 때는 이 장외 파생 상품이 좋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게 뭐 있다? 포워드 거래, 수합, 이 2개는 무조건 장외 파생이고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옵션, 장외 옵션 있다.
예,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파생상품의 유형. 크게 이제 선도거래, 선물, 옵션, 수합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또 이건 이제 뭐냐면 손익구조가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이걸 갖고 나누는 거예요. 선도형 파생상품이다. 선도형 그러면 이 선도를 대표 선수로 앞에 뽑은 거죠. 손익구조가 어떤 모양이다? 선형이다. 선형이라는 건 이런 모양이죠, 여러분. 요 가격에 내가 샀다. 그럼 올라가면 무한이익, 떨어지면 무한 손실. 이렇게 이익 손실에 제한이 없는 주식도 선형 구조 아닙니까? 주식도. 요런 손익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선도형 파생 상품인데 이 선도거래, 선물, 수합 요 세 가지가 다 구조가 선형입니다. 그다음 이제 옵션이 특이해요. 옵션은 꺾입니다. 이렇게. 옵션은 예, 여기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행사가격 기준으로 예, 이렇게 비대칭입니다. 비선형 중간에 꺾이는 이런 이제 파생 상품을 옵션형 상품이다. 그러면 옵션, 콜 옵션, 풋 옵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캡하고 플로 요걸 좀 알아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거 금리 옵션이거든요, 여러분. 장외에서 거래하는 장외 금리 옵션이에요. 그래서 캡과 플로우도 옵션 상품이라는 거 받으시고요. 그다음 파생 상품은 예, 만들면 돼요, 여러분. 파생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건 새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데 합성형은 뭐냐면 두 개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선물 옵션 이런 상품도 있어요. 선물과 옵션이 결합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수합션 수합과 옵션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합성형 상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수합션이 뭐냐? 역시 이제 뒤에서 또 공부할 겁니다. 가끔 나옵니다. 이것도 선도형 상품이 아닌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점수 줄 때 출제 이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출제되기도 하니까 챙겨놓고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 이 그래프 이해할 때 이게 뭐예요? 요 기초자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익 손실, 이 위쪽은 이익이고 아래쪽은 손실이라는 거잖아요. 이 Y축이 이제 손익이니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이 구조는 뭐예요? 손실이 제한된다. 앞만 떨어져도 손실이 제한되고 올라갈 때는 계속 이익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야죠. 이 그래프 해석할 때. 자, 이제 2절 갑니다. 파생상품의 경제적 기능. 이제 4대 핵심 기능이 있는데요. 이 별표 치겠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점수 따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가지 파생 상품이 갖는 이제 기능이 뭐가 있냐?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원래 파생 상품은 뭐 하려고 나왔다 했습니까? 위험 관리하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처음 이제 나온 것은 리스크 관리하려고.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럼 주가 빠지는 위험이 있잖아요. 채권을 갖고 있으면 또 금리 위험이 있고 외화를 갖고 있으면 환율 위험이 있고 이런 위험 해지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거니까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건데 여기 여러분 전가란 말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떠넘길 때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파생 상품은 해저. 해저라는 게 이제 뭐냐면 리스크를 떠넘기려고 하는 자. 우리 해지한다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위험에 피한다. 그럼 위험에 피 거래자를 갖다가 영어로 이제 해저라고 부르죠. 그로부터 투기자. 얘네들이 이제 위험 관리를 할 때 반대 이제 포지션을 갖게 되는 애들이 이제 투기 거래자들입니다. 얘가 리스크를 떠안는 자. 그래서 파생 상품은 해저로부터 투기자에게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이전시키는 이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거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요겁니다. 리스크는 전가되는 거지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걸 시험에 물어요, 여러분. 리스크 소멸 기능이 있다. 틀려요. 리스크는 항상 시장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거다. 느낌 자체가. 시장에 리스크가 없으면 그럼 리스크 관리 할 필요가 없죠. 그 전가라는 게 이제 피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지금 공사장이 있으면 그 낙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게 해지 개념이에요, 여러분. 공사를 중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 발견 기능이 있습니다. 파생 상품은 미래를 사고파는 거잖아요. 선물 가격은 지금 가격이 아니죠.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현물 가격이고 선물은 미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생 상품 가격은 미래 현물 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미래 현물 가격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치를 나타내는 거다. 가격 발견 기능. 그런데 단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선물 가격이 꼭 미래의 현물 가격을 100% 예측하는 거다. 말이 안 되겠죠. 정확하진 않다.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 밖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파생상품을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이게 투자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투자 수단도 되고 리스크 관리 수단도 되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이제 거래를 하는데, 특히 다수가 경쟁해서 독점력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 장외 거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장외는 이제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개인들이 장외 거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장내 상품들은 선물 같은 경우는 표준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액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거래에. 그래서 이제 독점력이 집중되는 게 아니고 감소한다.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자, 네 번째, 시장 효율성 제고. 좋은 말이잖아요, 다. 다 좋은 말 아닙니까? 현물 시장에 비해서 적정 가격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감된다. 좋은 말이고. 또 거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우리 이제 계속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현물, 대표적으로 주식 살 때는 돈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대신 선물 투자를 하게 되면 증거금만 내면 돼요. 작은 돈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수수료도 싸고, 수수료도 거의 제로 또는 아주 저렴하죠. 이렇게 제목 중심으로 보시고 조금 요 말 이제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장내란 말이 붙었습니다. 장내 파생 상품의 특징. 장내 그러면 항상 여러분 대표 선수를 떠올리세요. 대표 선수가 이제 선물이 되겠습니다. 선물. 퓨처스. 자, 제일 먼저 장내 파생 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니까 표준화해 놨겠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된 계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준화가 갖는 효과가 뭐 있어요, 여러분? 계약 조건이 명확하잖아요. 그럼 투자자가 그대로 거래를 하면 되니까 유동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래서 장내 상품의 유동성이 높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도거래처럼 상대방을 찾아 계약 조건을 협의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이해되죠?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표준화되어 있으면 그냥 고민 안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 설계가 어려워요. 원하는 조건대로 설계하려고 그러면 장애인 선도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말도 중요한 말인데, 이 거래소에는 청산기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거래소의 특정 부서가 이 청산 업무를 담당해요. 얘가 채무 이행을 이제 보증을 합니다. 클리어링 하우스라 그래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청산기관은 매수자, 매도자 중간에서 상대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이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뭐냐 그러면 청산소 또는 청산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거래, 장외거래 할 때는 여러분 상대방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랑 계약을 맺을 건지. 그럼 걔 신용도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문제되는 게 뭐예요? 장외에서 할 때는 신용위험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배째, 부도나 파산해서 이러면 내가 받을 돈 못 받으니까. 상대방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내에서 선물 거래할 때는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매수하든 매도하든 난 거래소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소의 청산기관이 상대방 역할을 해주고 이 장외거래가 갖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청산기관이 무조건 계약 이행을 책임져 주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받을 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거래소는 파산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거래소는 결제 안정화 제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파생상품은 지금은 계약을 맺고 돈을 주고받지는 않아요. 만기 때 가서 이제 돈을 주고받는데, 그때 여러분 이제, 만기 때 한 번에 큰 돈을 주고받으면 파생상품 이제 레버리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만기에 가서 한 번에 큰 돈을 주고받으면 이게 이제 계약 불이행이 큰 거예요. 서로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불이행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결제 안정화 제도를 이제 운영한다. 거래소가. 그 세 가지가 뭐다? 반대매매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파생상품 다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쌍방간의 계약인데 그럼 만기 때 가서 이행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 매매는 뭐냐면 중간에 내가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종 거래일 이전에도 이게 이제 만기죠. 언제든지 포지션 청산이 가능하다. 즉 주식처럼 초 단위로 샀다 팔았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반대 매매. 그리고 이제 일일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돈을 주고받으면 서로 부담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손익을 계산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내가 선물을 매수나 매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선물가격이 변해서 내가 이익을 봤어요. 그 다음날 돈이 들어옵니다. 손해를 보면 자동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처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루치씩 이익 손실을 강제로 정산을 하는 거예요. 거래소가. 서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전일 당일 선물가격 차이만큼 그 다음날 이기를 결제하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게 일일 정산 제도고, 그리고 이제 증거금을 내야죠. 원래는 이제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데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이제 보증금을 내는 겁니다.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금을 이제 증거금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제도가 결제 안정화 제도에 속한다. 기억하시고요. 이 중에서 이제 증거금 제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협회에서 이제 새 교재가 나왔는데요. 24년도 교재가 작년 교재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교재 갖고 계시면 그거 그대로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24년도 교재에 이 증거금 제도 사례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증거금을 영어로 마진이라 합니다. 마진. 이 증거금이 뭐라 했어요? 보증금 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 결제 당사자, 말이 좀 복잡한데 회원 또는 거래소가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래 파생 상품 거래자가, 이건 이 증거금 제도는 장내 상품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거래소가 만든 제도니까. 증권회사나 선물회사 예치한 담보금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증거금을 뭐라고 보면 된다? 7글자로 계약 이행 보증금을 내는 거다.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금이다. 그게 증거금인데,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선물 거래를 할 때, 장래는 선물이니까, 선물 거래를 할 때 이제 개인들이 이제 선물 거래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거래소 상품을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코스피 200 선물 뭐 이런 것들. 근데 개인이 거래소를 직접 상대하지 않죠? 중간에 이제 증권사가 들어가잖아요. 이 증권사가 이제 회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이렇게 증권사 중개를 통해서 거래소 상품을 내가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고 반대 매매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증거금이라는 것은 일단 이 개인들이 이 증권회사에 증거금을 내요. 그럼 증권사가 거래소로 넘겨요.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권사는 개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래소가 만약에 10%의 증거금을 받겠다 그러면 한 15%를 받아놔요. 그래서 깡통 계좌 발생하면 이제 그 계약 이행을 못할 수 있으니까 좀 이제 넉넉하게 받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기는 거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금의 종류가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다 증거금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매수자든 매도자든 다 무한손실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시증거금은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든 매도든 납부하는 증거금이다. 그래서 개인들은 증권회사에 납부한다. 증권사나 선물사가 이제 중개 역할을 하니까 얘한테 납부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개시증거금. 그 다음에 이제 유지증거금은 내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요 개시증거금을 내고 선물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 이 유지증거금은 일종의 전산에 세팅되는 증거금이에요. 임계점 역할을 하는 이제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금이 이 수준 이하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손해나면은 일일 정산을 통해서 손해보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계좌 잔액이 줄겠죠? 그러니까 증거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 조치를 발동합니다. 증거금 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추가로 내야 되는 증거금, 주로 이건 이제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요. 현금이 원칙이에요. 이 대형증권은 우리 이제 3과목 영업실무에 가서 이제 다룰 겁니다. 개시증거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내도 되고, 대형 증권을 사용해도 되고, 외화를 사용해도 되고,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추가 증거금은 일단은 현금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조치가 이제 발동됐을 때, 납부해야 되는 증거금을 말해요. 자, 그러면, 추가 조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추가 조치. 마진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거금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이제 전화 오는 거죠. 지금 마진콜 당하셨어요. 그래서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다음날 12시까지 이만큼을 채우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들어오면 강제로 청산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전화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진콜. 이게 이제 증거금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런 뜻이죠. 자, 추가 조치는 증거금을 원래 수준으로, 원래라는 게 이게 개시증거금 아닙니까? 투자자가 낸 게 개시증거금이니까 요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거다. 자, 요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언제 추가 조치, 마진콜 당하냐? 일일 정산, 매일매일 정산한다 하지 않습니까? 일일 정산 결과 계좌 잔액이 유지증거금입니다. 요거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손해가 나가지고요.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인계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마진콜을 이제 통보합니다. 마진콜이 추가 조치. 그러면 고객은, 우리나라 기준이 2길입니다. 2길 12시거든요, 시한이. 다음날 증거금 납부 시한. 이게 이제 12시인데,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아, 여기 있네요.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만약에 이걸 12시까지 요걸 채우지 못하면 강제 청산돼요. 즉시 증권사는 반대 매매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체결될지 몰라요. 왜? 거의 하한가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럼 요런데 추가 증거금은 또 어디까지 채우는 거냐? 이 원래 수준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든지 사례를 보는 게 좋죠, 여러분. 자, 이거 별표 치겠습니다. 추가 증거금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개시 증거금이 있고 유지 증거금이 있어요. 이걸 이제 투자자들이 내는 겁니다. 선물 거래를 할 때 이제 보증금으로 맡기는 게 개시 증거금인데, 만약에 개시 증거금 100을 납부했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요거 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75는 인계점. 그래서 요 밑으로 떨어지면 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일 정산을 받았는데 이 계좌의 잔액이 지금 60이 남았다는 거예요. 원래 100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 요만큼 증거금을 납부했으니까 내 계좌에 100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60밖에 안 남았다. 얘 마진콜 당해요, 안 당해요? 얘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럼 얘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마진콜 당하겠죠. 그래서 이 계좌는 계좌의 잔액이 지금 뭐 밑으로 떨어졌어요? 유지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추가 조치, 영어로 마진콜 이제 당합니다. 그러면 증거금 잔고를 채워야 돼요. 지금 60밖에 없으니까 채워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어디까지 채워야 되는 거냐? 원래 수준이니까 개시. 이 100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75까지 채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60을 75까지 그래서 15를 내는 게 아니고 40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40. 그래서 추가 증거금 40이 필요하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만약에 여기 상황을 좀 바꿔볼까요? 지금 계좌 잔고가 60이 아니고 80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인계점 도달 안 했잖아요, 여러분. 손해는 났지만 20 정도 손해는 났지만 유지 밑으로 지금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마진콜 안 당하는 거죠. 계속 그냥 가는 거죠. 75도 안 당합니다, 사실은. 요 75 미만이 될 때 이제 마진콜을 당하면 그럼 여기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물은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골치 아파요, 여러분. 계좌에 돈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지. 지금 처음 포지션 취할 때 필요한 증거금만 딱 넣어놓으면 그러면은 가격이라는 게 내가 매수 포지션 취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갑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계좌 잔액이 줄어들게 되면 그럼 마진콜을 여러 번 당해요. 그럼 계속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한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들어간 거 그럼 못 찾는 거냐? 아닙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이 정도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증권회사나 거래소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이거 다 찾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만큼 이득을 보는 거예요. 네, 처음 이제 요게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재에 요 사례가 좀 챙겨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다음에
장래 파생상품 구성 요소에서 장래는 이제 거래소가 표준화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떤 내용들을 이제 표준화해서 선물이 거래되는 거냐? 이건 가볍게 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제 순차적으로 요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지금 미리 다 외우려고 그러면 좀 이제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표준화해 놓는구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거래할 거냐? 그게 이제 거래 대상, 기초 자산이 되는 거죠. 코스피 200 선물 그러면 거래 대상이 코스피 200 지수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선물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고 판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거래소가 만드는 기초 자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가 지수든 주식이든 금리든 채권이든 통화든 상품이든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수요를 고려해서 이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수요가 있어야지 이제 인기를 끌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계약의 단위를 다 이제 설정을 합니다. 한 계약의 크기. 이게 다 제각각입니다. 자, 우리나라 KRX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죠. 국채 선물이 있는데 국채 선물은 한 계약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계약이 선물 한 계약이 1억의 가치를 가져요. 달러 선물은 10,000달러예요. 코스피 100 선물은 요게 코스피 100 지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승수라고 그러는데 25만 원을 곱합니다. 이렇게 다 조건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이렇게 표준화해놨으니까. 자, 결제월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만기예요. 파생상품 다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이제 소멸되고, 그 다음 새로운 이제 파생상품이 또 거래되는 거죠. 흔히 이제 말하는 만기를 말해요, 결제월. 이때 이제 실물 인수도 할 수도 있고, 현금 결제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거래소가 만드는 겁니다. 이 선물은 머니게임 하는 거야. 이 선물은 실물을 주고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정해놓고, 그 이제 만기를 말하는 거고. 근데 통상 이제 금융선물. 우리 이제 주로 금융선물을 다루는데요.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가, 금리, 채권, 통화, 이런 것들을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여기 있네요. 통상, 결제월을 3, 6, 9, 12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만기를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 1월물, 2월물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옵션은 매달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이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3, 6, 9, 12월물 이렇게 통상 이제 결제월을 만듭니다. 1월, 2월 그때 만기되는 건 없어요. 아, 그렇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가격 표시 방법도 다 표준화해 놓는데 이것도 제각각입니다. 나중에 역시 다를 겁니다. 단기금리 선물이 있습니다. 이제 단기금리 선물 같은 경우는 100에서 금리를 뺀 이게 선물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T노트는 미국의 장기 국채죠. KTB는 우리나라 국채란 말이에요. 코리아 트레저리 본드니까 우리나라 국채, 미국의 장기 국채. 얘네들, 이건 채권 선물인데요. 얘네들은 액면 100을 기준으로 퍼센트로 표시돼요. 그러니까, 채권 선물 가격 자체가 퍼센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퍼센트. 앞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채 선물은 거래 단위가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계약의 가치가. 그러면 가격을 표시할 때 1억 자체를 다 표시하면 너무나 숫자가 크잖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뭐 1억, 지금 뭐 1,1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100원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미국도 100달러 기준으로. 그러면 환산하면 되니까. 실제 가치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동폭이죠. T. 요걸 또 만들어 놨는데, 코스피 100 선물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각각입니다. 0.05포인트. 그러니까 소점 둘째짜리 절반씩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우리 여러분 주식도 지금 주가가 뭐 100만 원이냐 뭐 1,000원짜리냐에 따라서 1원 단위로 변하는 종목도 있고 1,000원 단위로 변하는 종목도 있듯이 이렇게 가격 변동 요걸 다 표준화해 놨는데 코스피 100 선물은 0.05포인트인데 그게 이 돈으로 환산하면 12,500원이다. 흔히 우리가 이제 틱매매 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틱밸류는 그러니까 최소 요 1틱의 가치가 얼마냐 이런 뜻이죠. 틱밸류. 그러면 요 틱 있잖아요. 틱에다가 얘 계약 단위를 곱해버리면 돼. 이걸 돈으로 환산할 때 요걸 곱하면 되는 거니까 0.05에다가 25만 원. 코스피 100 선물은 앞서 계약 단위 25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5만 원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틱매매하면 12,500원씩 이제 이익 손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 제한폭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 놓는데 주식은 가격 제한폭 있죠,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거는 과열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시장의 과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폭이 없는데 우리나라 이제 일일 가격 제한폭이 있잖아요. 주식에서. 예, 그럼 선물 옵션도 이렇게 가격 제한폭을 이제 두고 있는데 예, 가격 제한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일단 CME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카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CME 그룹에서는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거래되는 선물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코스피 100 선물, 코스닥 150 선물 그 몇몇 종목에 이렇게 가격 제한폭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다 제각각입니다. 아,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준화해 놨냐? 이걸 시험에 잘 안 냅니다. 나도 뭐 한 문제 정도 날까? 다 외우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큰 틀에서 요런 것들을 다 표준화해 놨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구나.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거래량과 미결제약정. 거래량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이 파생상품은 특이하게 이 미결제약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거래량은 뭐예요? 매수든 매도든 한쪽 수량. 우리가 오늘 거래가 얼마 있었냐 그러면은 매수 매도는 시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니까. 매수가 100이면은 매도도 당연히 100 아니겠어요? 그럼 거래량이 200이 아니고 10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누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량은 이제 누적되는 거고요. 근데 이 독특한 개념이 미결제 약정입니다. 파생상품은 일일정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정산 개념 이해하셨죠?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을 샀어요. 오늘 상한가 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분이 좋은 거지 실제로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처분해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상의 이익이지만 선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 투자하자마자 이익이 나면 하루치의 이익이 그 다음날 통장에 이제 돈이 들어온다. 손해보면 빠져나간다. 그래서 결제가 지금 되지 않은 수량, 그걸 미결제약정 수량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특정일 현재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포지션. 다시 말하면 일일정산 대상이 되는 계약수. 파생상품은 이 거래량의 단위가 계약입니다. 우리가 주식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파생상품은 거래량이 다 계약이에요, 여러분. 수량이. 쌍방간의 계약이니까 한 계약이냐, 10계약이냐 이렇게. 여기서 요게 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결제약정이 시장 유출입 자금의 크기를 파악하는 데 이제 이용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신호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미결제약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선물이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제 있겠죠, 여러분? 기존 추세가 지속되는 것을 지금 투자자들이 시사하는 거다. 근데 이게 감소한다? 추세 반전을 시사하는 거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샀어요? 계속 보유한다는 거죠? 그런 느낌. 미결제약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반대 매매하지 않고 계속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갖고 있어요? 더 갈 것 같아서. 주식을 계속 보유해요. 왜 그래요? 더 갈 것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떨어질 것 같으면 줄일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결제약정이 계속 증가하면 기존 추세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방향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뜻이고, 근데 이게 지금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곧 반전된다. 근데 거래량은 거래가 될 때마다 누적하니까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걸로 판단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시장을 판단할 때. 자, 이것도 이제 교재에 있죠. 이제 수량 계산하는 걸 한번 볼게요. 거래량과 미결제약정. 여기 이제 4번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요. 거래자 A가 지금 처음 거래할 때 A가 50계약을 매수, B가 50계약을 매도 이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거래량은 이날 이제 50개가 되겠죠. 그리고 둘째 날 C가 이게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죠. 시장에 A하고 B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D가 들어와서 매수, 매도. 얘네들이 이제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거래는 무조건 누적입니다. 여기 20계약씩 또 매수, 매도 했습니다. 그러면 20개 누적해야 되니까 100. 30개 매수, 매도. 그럼 30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라는 건 누적이란 말이에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수량을 합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거죠. 자, 여기를 보면 지금 처음 얘네들이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이제 생긴 거니까 그럼 요건 이제 50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C하고 D가 30개 매수 매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신규로 한 말이 붙었죠? 신규로 얘네들이 매수 매도 했다. 그러면 새로운 계약이 30개 늘은 거기 때문에 요거 80개가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A가 20개를 매도했고 D가 20개를 매수했다. 그러면 이게 반대 매매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 A는 기존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일부 줄인 겁니다. 50개 매수했던 것을 20개 매도를 통해서 반대 매매를 통해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30개만 보유하는 거죠. 그리고 D도 여기 있었잖아요. 매도 포지션을 30개 갖고 있던 것을 20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줄이려면 매수로 들어가는 거고 매수를 줄이려면 매도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걸 반대 매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20개가 줄었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은 여기 60개가 됩니다. 계속 합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C하고 E. C는 기존에 있던 투자자죠. 자기가 30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없앤 겁니다. 반대 매매했다. 그걸 누가 받았어요? E가. E는 여기에 없었잖아요. E가 새로 그걸 받았다. 그래서 얘는 반대 매매, 얘는 신규 매수한 거다. 그러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시장 안에서 보면 시장의 눈으로 보면 계약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 30계약의 주인만 바뀐 거죠. C에서 E로. 그래서 이거 계속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50, 80, 60, 60.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매수, 매도 이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될 때 둘 다 신규다 이런 느낌이 들면, 예. 그 거래 상대방이 서로 신규로 들어온 거다 그러면 미결제 약정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없었던 계약이 이제 추가되는 거니까. 그리고 둘 다 반대 매매하는 거다 그럼 장을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한쪽이 신규고 한쪽이 기존 포지션을 반대 매매, 이게 청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변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 수량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냐?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이 파생 상품이 이제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이제 아셔야 되니까 공부 목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식은 발행시장, 유통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업이 주식을 100만 주, 뭐 500만 주 이렇게 발행을 해놓고 그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끼리 유통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량이 먼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영구히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 파생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 만계약을 미리 거래소가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매매하는 게 아니고 제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파생상품은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뭐 거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날부터 서로 이렇게 거래가 되면 계약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주식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차이가 이게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여러분. 여기 얘는 매수했고 얘는 매도했잖아요. 우리가 주식에서 매수, 매도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개념은 똑같아요. 매수는 영어로 롱이고 매도가 숏인데 주식에서 매수는 주식을 산 거고 매도는 뭐예요? 처분하고 장을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장을 빠져나가는 건데 파생상품에서 신규 매수, 매도는 이 장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즉 얘는 매수했다는 것은 앞으로 올라갈 거로 보고 미리 사놓은 거고요. 이 매도 포지션은 떨어질 걸로 보고 미리 팔아놓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장으로 들어온 거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식의 매도처럼 장을 빠져나가는 건 뭐냐? 반대매매라는 거예요. 이 반대매매. 이게 장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장을 빠져나가는 거다. 뭐 철수한다? 장에서 빠지는 걸 반대매매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은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이렇게 취했다가 뭐 이익을 실현하든 아니면 이제 뭐 손실을 확정하든 빠져나갈 때는 청산하는 게 반대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를 청산할 때는 이제 매도로 주문을 내야 되고요. 이 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때는 매수로 주문을 내는 거예요. 예, 좀 주식과 현물 거래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어요.
네, 이번 시간에 다뤘던 것을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제 감을 잡는 거고. 자, 단순한 문제죠. 파생상품은 손익구조 형태에 따라서 선도, 옵션, 합서. 이 기억나시죠? 이 중에 옵션형 상품 하나씩 봐볼까요? 이 선형구조란 말이에요. 이거 선도. 대표 선수로. 이거는 선물과 옵션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합성. 수합. 이거 선도. 선도형 상품이에요. 형자는 빼고요. 이 플로우가 옵션입니다. 이게 옵션형 상품. 장외 금리 옵션이다. 캡이나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기억나시죠? 장래 파생의 경제적 기능은 핵심 이제 4대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가지인데, 미래 가격 발견 기능 맞죠? 가격 변동 리스크,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리스크 관리하는 거잖아요. 여기 소멸,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소멸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가, 피하는 거잖아요. 파생 상품을 결합해서, 현물의 리스크를 내가 피하겠다. 전가 또는 이전, 이렇게 표현해야지 소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틀렸네요. 이게 좋은 말이고. 2번이 답이고요. 자, 이번에도 단순한 문제. 장래 파생 상품은 당사자 간의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결제 안정화제도, 요거 세 가지 기억나시죠? 반대 매매제도, 일일 정산제도, 증거금제도. 그러면 요거는 가격 제한폭 제도도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다른 거죠. 결제 안정화가 아니고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의미가 다르다. 자, 증거금 계산하는 거. 자, 선물거래에서 일일 정산 후 증거금 수준이 135. 지금 내 계좌에 이제 잔액이 135가 남은 거예요. 그런 뜻이죠. 유지 증거금은 140. 그러니까 원래 인계점은 14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진콜 당하겠죠? 지금 14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계좌 잔액이. 그럼 마진콜 당해서 추가로 납부한 증거금이 65다. 추가로 납부한 게. 그럼 거꾸로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개시 증거금이 얼마였겠냐? 그러니까 원래 증거금 수준이 얼마였겠냐? 거꾸로 물었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네요. 원래 수준으로 채워야 되니까 지금 135를 여기까지 채우는 게 아니고 요만큼 넣었다는 건 개시까지 채우는 거니까. 그럼 요거 두 개 합한 200만 원이 원래 수준의 증거금, 개시 증거금이 되는 거죠. 원래 추가 증거금은 요겁니다. 원래 수준이 개시 증거금이잖아요. 요거와 현재 내 계좌의 잔고, 그 차이를 채우는 거다. 그러면 에다가 조건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지금 요걸 65만 원 냈으니까 계좌 잔고가 135고.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반대로 물을 수도 있다. 네, 초제 시간 뭐 할만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